싸늘한 바람이 연희동의 낡은 단독주택 창틈으로 스며들던 늦가을의 오후였다. 은퇴한 국문학과과 교수 박하준은 서재 창가에 앉아 앙상한 감나무 가지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간은 마치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더디고 무채색으로 흘러갔다. 미국에 있는 아들 서준 내외와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낙이었지만 화면 너머의 온기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았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홀로 남아 이 공허를 견디는 것인가. 박하준은 텅 빈 찻잔을 매만지며 나직이 읊조렸다. 평생을 고전과 씨름하며 진리를 탐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닥쳐온 실존적 외로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서재를 가득 메운 책들도 벽에 걸린 낡은 훈장들도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했다. 아내가 가꾸던 난초만이 창가에서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었다. 그 난초에 물을 주는 것이 박하준의 몇 안 되는 일과 중 하나였다. 무료함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어느 날 박하준은 우연히 인터넷 검색 중 클래식 선율 속으로라는 온라인 고전음악 동호회를 발견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음악회를 찾던 아련한 기억이 떠올랐다. 망설임 끝에 가입 버튼을 눌렀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과 느슨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평생을 강단에서 실명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어색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을 주기도 했다. 동호회 게시판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자신을 소피아라고 소개한 한 회원의 글이 들어왔다. 브람스의 간주곡에 대한 짧은 감상평이었는데 문장 하나하나에 섬세한 감수성과 깊이 있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박하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글에 댓글을 달았다. 브람스의 쓸쓸함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선율을 정확히 짚어내셨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피아로부터 답신 쪽지가 도착했다. 교수님의 댓글을 읽고 제 마음을 알아주는 분을 만 것 같아 기뻤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음악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비엔나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있답니다. 비엔나에서 첼로를 전공하는 젊은 여성, 박하준의 메마른 가슴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얼마든지요. 음악은 나눌수록 풍요로워지는 것이니. 그렇게 박하준과 소피아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매일 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소피아가 보내오는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녀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들려주었고 박하준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빗대어 음악과 인간 실존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깊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소피아는 박하준의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마음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박하준은 그녀의 젊은 지성과 순수한 열정에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다. 화면 너머의 소피아는 그에게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메말랐던 그의 영혼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듯한 착각마저 느꼈다.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하준에게 소피아와의 대화는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소피아가 들려주는 비엔나의 풍경, 음악학교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그녀가 존경한다는 노교수의 이야기들을 통해 마치 자신이 비엔나에 머무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녀는 박하준을 선생님 혹은 교수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예의를 갖추었고 그의 지혜와 경험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릴케의 시구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견뎌야 하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 구절을 떠올리며 바흐를 연주하니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느껴지더군요. 소피아의 메시지는 언제나 박하준의 지적 허영심과 감성적인 부분을 정확히 관통했다. 그는 소피아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마치 젊은 시절 제자들을 가르칠 때와 같은 보람을 느끼게 했다. 오랜 친구이자 바둑 동호회 회원인 김진태는 박하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가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하는 박하준을 보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교수,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 박하준은 멋쩍게 웃으며 그냥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마음 맞는 젊은 친구와 이야기를 좀 나눌 뿐일세라고 얼버무렸다. 김진태는 사업가 출신으로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다. 그는 박하준의 들뜬 표정 뒤에 숨겨진 어색함을 놓치지 않았다.
온라인이라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게. 화면 너머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나. 김진태의 현실적인 조언에 박하준은 내심 불쾌했다. 김 사장은 너무 세상을 삐딱하게만 보는군. 순수한 지적 교류도 있는 법일세. 그는 소피아와의 관계를 속물적인 시선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다. 그 후로 김진태에게 소피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소피아는 유난히 슬픈 목소리로 박하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교수님, 사실은 며칠 뒤가 제 생일인데 타지에서 혼자 맞이하는 생일이라 그런지 마음이 많이 스산하네요.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그래도 교수님 같은 분과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박하준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마치 자신의 딸이 먼 타국에서 외로워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소피아 양, 외로워 말게. 내가 여기서나마 축하해주겠네. 그는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극구 사양했다. 대신 그녀는 며칠 뒤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부탁을 해왔다.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첼로 활이 있는데 이번 학기 장학금을 놓쳐서 조금 부족하네요. 혹시 아주 소액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장학금을 받으면 꼭 갚겠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박하준은 잠시 망설였다. 김진태의 말이 뇌리를 스쳤지만 소피아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녀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젊은 예술가를 후원하는 셈 치자. 그는 결국 소피아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 돈을 받은 소피아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박하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교수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훌륭한 연주자가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박하준은 그녀의 순수한 감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소피아는 박하준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박하준을 단순한 온라인 지인을 넘어 인생의 멘토처럼 대했다. 박하준 역시 그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소피아가 보내오는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짧은 첼로 연주 영상에 감탄했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어느 날 소피아는 박하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지휘자 선생님께서 예전에 발매하셨던 희귀 음반이 있는데 교수님께 꼭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하준은 감동했다. 얼굴도 모르는 자신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보내주겠다니. 그는 기꺼이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며칠 뒤 실제로 비엔나에서 발송된 듯한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CD 한 장과 소피아의 손글씨로 보이는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물론 편지와 포장은 소피아가 속한 사기 조직의 현지 협력자가 처리한 것이었다. 교수님의 깊은 이해와 따뜻한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음악이 교수님께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하준은 편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젊은 예술가를 자신이 지켜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느꼈다. 그는 소피아와의 관계를 자신의 황 트와일라이트역에 찾아온 마지막 축복이라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신적 교감이라고 굳게 믿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계절은 겨울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소피아는 점점 더 자주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암시했다. 학비, 생활비, 콩쿠르 참가비 등. 박하준은 그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소피아에게 송금했다. 금액이 커질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소피아의 교묘한 감사 인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약속들, 그리고 이미 투자한 감정과 돈이 아까워 그는 쉽사리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그는 이미 소피아라는 깊은 늪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서준은 아버지와의 영상통화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자주 돈 이야기를 꺼냈고 어딘가 초조해 보이기도 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돈 문제라면 제가... 박하준은 아들의 걱정을 애써 외면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노후 자금 운용에 대해 좀 알아보고 있을 뿐이다. 그는 아들에게만큼은 자신의 온라인 관계나 금전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흥분되어 있었다. 교수님, 정말 엄청난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유럽의 신진 음악가들을 후원하는 아르스 노바 재단, 물론 가짜 재단이었다 해서 극비리의 특별 펀드를 조성한대요. 오직 소수의 명망 있는 분들에게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데 제가 재단 이사님께 교수님을 강력하게 추천드렸어요. 소피아는 일사천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 펀드는 잠재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국제 콩쿠르 참가, 악기 구입, 해외 유학 등을 지원하며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고수익은 물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예까지 안겨준다는 것이었다. 교수님처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께서 이 펀드에 참여해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 영혼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녀는 마지막 말에 울음을 섞었다. 투자금은 박하준의 은퇴 자금 대부분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금액이었다. 박하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억 단위의 돈. 평생을 모아온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연희동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도 모르는 액수였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피아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녀가 제시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일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그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었다. 소피아 양, 그건 너무 큰 돈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교수님, 물론 큰 돈이죠. 하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수님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함께 아름다운 예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소피아는 박하준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의미 있는 삶, 예술에 대한 기여, 젊은 영혼과의 교감. 박하준은 평생 동안 추구해왔던 가치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불꽃을 이 의미 있는 일에 태우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휩싸였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김진태의 경고, 아들 서준의 얼굴,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소피아의 촉촉한 목소리와 그녀가 그려주는 장밋빛 미래였다. 교수님,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투자 의사를 밝혀야 해요. 만약 교수님께서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전 정말 평생 후회할 거예요. 교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 같아서요. 소피아는 교묘하게 박하준의 죄책감마저 자극했다. 마치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소피아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결국 박하준은 투자를 결심했다. 그는 은행에 연락해 예금 해지 절차를 문의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작은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는 애써 그 소리를 외면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모험이 될 것이다. 송금을 하루 앞둔 날 밤, 박하준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서준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어쩌면 아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고 축복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서준아, 아비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박하준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소피아와 아르스 노바 재단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투자 금액이나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숨긴 채 객관적인 투자 정보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 미국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는 박서준은 아버지의 어색한 설명을 듣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이야기 곳곳에서 전형적인 온라인 투자 사기의 징후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고수익 보장, 극비 정보, 한정된 기회, 감성적인 호소. 아버지, 그거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도 될까요? 그 재단 웹사이트 주소나 관련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박하준은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냥 내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박서준은 직감했다. 아버지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는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다음 날 아침 박하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몹시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비장했다. 오늘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릴 참이었다. 소피아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하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며칠 전 영상통화에서 보았던 아들 서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준아, 네가 어쩐 일이냐? 온다는 이야기도 없이. 박하준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서준은 아버지의 초췌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아버지,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하세요. 서준은 단호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조사한 자료들을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다. 아르스 노바 재단이라는 곳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고 소피아가 보내온 프로필 사진의 여성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가 언급했던 비엔나의 음악학교나 교수진 명단에도 소피아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로맨스 스캔과 투자 사기를 결합한 아주 악질적인 수법이라고요. 박하준은 아들이 내미는 자료들을 보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소피아의 다정한 목소리, 그녀와의 지적인 대화, 함께 꿈꿨던 아름다운 미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아니다. 소피아 양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뭔가 오해한 걸 게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소피아를 변호했다. 그 순간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소피아였다. 박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교수님, 송금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교수님 덕분에 저와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하고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박서준은 아버지의 전화기를 빼앗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서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소피아는 잠시 당황한 듯 침묵했다. 그러나 이내 평정을 되찾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아드님이신가 봐요? 교수님께는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저희 재단에서는 투자자 가족분들의 동의도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서준 씨께서도 이 투자의 가치를 아시게 되면 분명 아버님을 지지해 주실 거예요. 그녀의 뻔뻔함에 박서준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다. 닥쳐! 당신 같은 사기꾼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소피아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박하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서는 아들이 건네준 소피아의 가짜 프로필 사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자신의 황혼을 빛내줄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때마침 김진태가 박하준의 집으로 찾아왔다. 서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박하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박하준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평생을 지켜왔던 이성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거실을 가득 메웠고 창밖에서는 싸늘한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098, total characters 1451. 사건 이후 박하준은 깊은 절망감과 자기 혐오에 빠졌다. 평생을 학자로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와 분별력이 한낱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이토록 쉽게 무너졌다는 사실에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다. 아들 서준은 예정보다 길게 한국에 머무르며 아버지를 보살폈지만 박하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김진태 역시 매일같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박하준은 모든 인간관계에 깊은 회의를 느끼는 듯했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평생을 책과 씨름하며 살았는데 결국 사람 보는 눈 하나 제대로 기르지 못했으니. 그는 자책감에 휩싸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소피아와의 대화로 가득 찼던 그의 컴퓨터는 이제 먼지만 쌓여갔다.
그가 그토록 찬탄했던 소피아의 메시지들은 이제 그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서준은 아버지의 상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심리 상담을 받게 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박하준도 아들의 간곡한 부탁과 김진태의 권유에 마지못해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상담사에게조차 마음의 벽을 쳤다. 하지만 상담사는 끈기 있게 박하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가 느끼는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에 공감해 주었다. 상담사는 박하준의 행동이 단순히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서적 약점과 사기꾼의 교묘한 심리 조종술이 결합된 결과임을 설명해 주었다.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선생님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담사의 말은 박하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용기를 얻었다. 서준 역시 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IT 전문가로서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아버지에게 꾸준히 알려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전음악 CD를 새로 구입해 함께 듣기도 하고 예전처럼 바둑을 두기도 했다. 김진태는 박하준을 데리고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던 박하준도 그곳에서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박하준처럼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아온 사람도 있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오갔고 그 속에서 박하준은 자신이 겪은 아픔이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이 박하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다. 박 교수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대의 안전한 소통이라는 주제로 짧은 강연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 온라인 사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교수님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하준은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하준은 강연을 수락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온라인 로맨스 스캔과 투자 사기의 일반적인 수법 그리고 예방법 등을 정리하여 강연 자료를 만들었다. 강연 당일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 강당에 섰다.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하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소피아와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배신까지 때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픔을 정직하게 고백했다.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학문과 함께 살아왔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때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많은 노인들이 박하준에게 다가와 위로와 격려를 건넸고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뻔했다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박하준은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아픔을 나눔으로써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자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박하준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온라인 안전교육 강연을 하게 되었고 때로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담력이 되어주기도 했다. 그의 서재에는 다시 불이 켜졌고 그는 이제 사기 관련 법률이나 심리학 서적들을 읽으며 연구에 몰두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지적인 총명함과 함께
상처를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온화함이 배어나왔다. 아들 서준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아버지와의 영상 통화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솔한 대화로 채워졌다. 박하준은 더 이상 아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서준 역시 아버지의 새로운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김진태는 여전히 그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바둑 상대로 남아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봄날 박하준은 복지관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연희동 골목길에는 화사한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 아래 흩날리는 꽃잎들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난초 화분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다. 겨울을 힘겹게 이겨낸 난초는 어느새 연두빛 새순을 밀어올리고 있었다. 박하준은 창가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느끼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결국 상실과 회복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타인과 연결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리라. 그의 입가에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황혼은 소피아라는 이름의 깊은 어둠을 지나 이제 잔잔하지만 따뜻한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